충청도 어느 가정집에서 14살 소녀에게 벌어진 충격 실화. 1963년 겨울, 충청도 산골 마을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지연은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13살 소녀의 작은 손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에 둘러싸여 있어 겨울이면 더욱 춥고 적막했습니다.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공동체였지만 집집마다 사정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읍내 공장이나 광산으로 일을 나갔고 여자들은 집안일과 농사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연이 사는 집은 마을 중간쯤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초가지붕의 흙벽으로 된 낡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은 좁았고 장독대 옆에는 얼어붙은 빨랫줄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 골목길은 겨울비에 질척해져 있었습니다. 아궁이에서 나무가 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은 불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자주 술을 마셨고 어머니는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빠 현수는 지연아, 뭐 하고 있냐?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연이 돌아봤습니다. 현수가 문지방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18살의 현수는 또래에 비해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모두 현수를 칭찬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하다고 했습니다. 불 지피고 있어요. 지연의 대답에 현수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지연은 왠지 긴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춥다. 불 좀 쬐어야겠다. 현수가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동생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지연은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오빠의 손길이 달라졌습니다. 현수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어른들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눈빛에 무언가 어두운 것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연을 바라볼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오빠, 저는 부엌 정리해야 해요. 지연이 일어서려 했지만 현수의 손이 더 강하게 어깨를 눌렀습니다. 잠깐만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낮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태수는 매일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그의 몸에서는 기계 기름과 술 냄새가 났습니다. 태수는 45살이었지만 이미 늙어 보였습니다. 거친 일과 술로 인해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등에는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는 집에서만큼은 절대적인 가장이었습니다. 밥은 차렸나? 태수가 현관에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순애가 황급히 나와 남편의 외투를 받았습니다. 예, 바로 차릴게요. 순애도 40살이었지만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읍내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났던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20해의 결혼 생활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말수가 적어졌으며 항상 남편과 아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 이야기,
새마을 운동 소식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수야, 너도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다 되어 간다. 태수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미리 준비해야지.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 노릇을 하는 거야. 지연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대화에서 여자들의 목소리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딸은 그저 하나의 짐에 불과했습니다. 시집 보낼 때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가락이 시렸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요즘 현수 오빠가 이상해요. 순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변화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조심해라. 그것이 순애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 집에서 여자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방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두꺼운 솜니불 속에서도 추위가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은 몸을 굳혔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자니? 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이불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너 많이 추워 보여. 오빠가 안 춥게 해줄게. 현수가 지연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지연은 어쩔 수 없이 눈을 떴습니다. 오빠, 저는 괜찮아요. 이리 와. 오빠가 따뜻하게 해줄게. 현수의 손이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뜨거웠고 거칠었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오빠, 조용히 해. 부모님 깨어나신다. 현수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리곤 지연이 누워있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들추고 옆으로 누웠어요. 그런 다음 지연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피했습니다. 지연은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장한 오빠의 힘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지연은 아랫도리 쪽에 묵직한 통증을 느꼈고 너무 아파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오빠는 넓은 손바닥으로 지연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오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뜨거운 입김을 지연의 얼굴에 쏟아냈습니다. 한참 후 현수는 일어나서 바지춤을 올리더니 조용히 흐느끼고 있는 지연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지연아, 많이 아팠어? 그 말만 남기고 현수가 방을 나갔습니다. 지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서운 아버지가 행여들을까 숨죽여 흐느끼며 몸을 떨었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지연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마을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가 세수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상쾌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지연아, 일찍 일어났네? 예,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우리 동생.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무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13살 소녀에게는 이 상황을 바꿀 힘이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집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고 있었습니다. 1965년 여름 지연은 15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라고 몸매도 변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현수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고 지연은 혼자 있는 시간이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날은 장마가 시작된 지 며칠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려 마을길은 질척했고 개울물은 불어나 있었습니다. 집안은 습기로 가득했고 벽지 곳곳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읍내에 볼 일이 있어 나간 상태였습니다. 태수는 공장 회의가 있었고 순애는 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집에는 지연과 현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자를 깎으면서도 귀를 바짝 세우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연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감자 깎던 칼이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아, 작은 신음과 함께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현수가 다가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쳤네? 내가 봐줄게. 현수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지연은 손을 빼려 했지만 현수의 힘이 더 셌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피 나잖아. 현수는 지연의 손가락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빠, 안 돼요. 왜 안 돼? 오빠가 아파하는 동생 돌봐주는 건데. 현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연은 직감했습니다. 오늘은 간간히 밤에만 지연의 방을 조심스럽게 드나들던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부모님이 곧 오실 거예요. 한참 안 오셔. 아버지는 회의하고 어머니는 시장 보고. 현수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연은 뒷걸음질 쳤지만 부엌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오빠, 제발. 하지만 현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벽 쪽으로 밀쳐진 지연을 양팔로 안아들고 지연의 방으로 바쁘게 갔습니다. 그리고 현수는 밤중에 간간히 몰래 지연의 방을 드나들던 그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떨고 있는 지연에게 달려들어 거칠게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이티를 벗은 지연의 하얀 속살은 제법 굴곡을 이루고 있어 정말 아름다웠어요. 현수는 지연의 몸 이곳저곳을 탐하기 시작했고 더욱 격렬한 몸짓으로 지연의 반항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맘껏 지연을 유린한 현수는 만족한 듯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지연의 얼굴에 가까이 대며 빤히 바라보았어요. 지연은 재빨리 옷을 주워 입고 밖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오빠의 광난으로 지연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냄새에 민감해졌습니다. 몸도 나른하고 무거웠습니다. 지연아, 너 왜 이렇게 안 먹니? 순애가 밥상을 치우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며칠째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어디 아프니? 순애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부었고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요.
지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막연하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지연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전에 있는 편물 공장에 돈을 벌러 간 앞집 미자 언니가 주고 갔던 낡은 옷들이 모두 점점 작아졌습니다. 붉은색 계통의 얇은 편물 쇠이터, 그리고 허리는 검정 고무줄을 넣어 만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통치마 등이 모두 미자 언니가 입던 옷이었어요. 아버지 태수는 지연이 15살이 되면 미자 언니가 다니는 공장에 보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연의 불러오는 배를 엄마 순애가 제일 먼저 눈치챘어요. 지연아, 이리 와봐. 순애가 딸을 불렀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너, 혹시 순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순애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마루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누구냐? 누가 그랬니? 순애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이 집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정신의 아들이요. 지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애는 딸의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진실보다는 가족의 체면이 중요했습니다. 저녁에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태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으로 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정신의 그 놈이 우리 딸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태수는 당장 정씨 집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순애가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긴. 뱃속에 애가 들어있는데. 다음 날 태수는 정씨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박신의 딸이 정신의 아들과 아직 15살인데 요즘 애들이 너무 일찍 철든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씨 집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소문은 퍼진 후였습니다. 지연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처럼 따가웠습니다. 현수만은 평소와 다름없이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지연아, 괜찮지? 현수가 동생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치 정말로 걱정하는 오빠처럼. 오빠, 지연이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지연의 배는 더욱 불러왔습니다. 순애는 딸을 위해 미역국을 끓여주었지만 말수는 더욱 적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모르세요? 어느 날 밤 지연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그냥 잘 견뎌라. 그것이 순애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966년 봄 지연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작고 여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산파 할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애를 낳다니. 지연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얼굴, 작은 손가락, 작은 숨소리.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지연의 마음에 변화가 일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내야 했습니다. 내 아이만은 다르게 살게 하겠다. 지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이 아이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고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태수는 손녀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계집애로구나. 현수는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연이 아이에게 매달리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존재가 있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지연은 조용히 달래주었습니다. 희망아, 엄마가 꼭 너를 지켜줄게. 작은 손이 지연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날 것이라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민주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며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고 바깥 출입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옆집 옥부나 주머니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45살의 옥부는 마을에서 가장 인심 좋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을 5이나 키운 경험이 있어 육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잠깐 나와봐. 옥분이 마당에서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연은 민주를 안고 나갔습니다. 아주머니, 쉿, 조용히 해. 옥분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부녀하고 기저귀야. 몰래 가져왔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모유만으로 아이를 키우느라 지연 자신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끼리 서로 도와야지. 나도 어릴 때 고생 많이 했거든. 옥부는 민주를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참 예쁘기도 하네. 죄 없는 아이가. 그날부터 옥부는 가끔씩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연에게는 담비 같은 도움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은이었습니다. 지연과 같은 나이의 은희는 마을에서 가장 자유분방한 소녀였습니다. 집안이 비교적 넉넉해서 읍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은희가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응, 정말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야위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는 민주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참 예뻐. 엄마 닮았네. 고마워. 지연아, 나한테 할 말 없어? 은희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지연은 친구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아니야. 정말? 나는 네 친구잖아. 은희는 한참 동안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 가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 방법이 있어.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 거기 가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공장도 많고 일자리도 많대. 은희는 주변을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고모가 서울에 살아. 도움을 청하면 될 거야.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민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면장의 부인 최 여사였습니다. 50살이 넘은 최 여사는 마을에서 가장 교육받은 여성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여학교를 졸업했고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마을 여성들을 위해 밤에 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지연아, 잠깐 나와 보겠니? 최 여사가 찾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지연은 민주를 안고 나갔습니다. 힘들지? 지연은 대답 대신 그냥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나도 딸을 키워봐서 알아. 최 여사는 한참 동안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장래가 걱정되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자라면 평생 손가락질 받을 거야. 아이에게는 새로운 환경이 필요해. 최 여사의 말에 지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용기가 필요해. 최 여사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기차표하고 추천장이야. 1960년대 당시는 열차를 시간표별로 끊지 않고 표를 사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었어요. 서울로 가는 기차표야. 언제든 네 생각이 결정지어지면 그때 사용하면 된단다. 그러나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자들은 모르게 해야지. 여자가 살려면 때로는 비밀이 필요해. 그날부터 지연은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밥을 하면서 빨래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태수가 공장 연수로 이틀간 부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현수도 친구들과 읍내에 놀러 간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민주를 포대기로 잘 싸서 등에 올리고 끈으로 허리를 야무지게 묶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에는 최소한의 옷가지와 분유, 최 여사가 준 기차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긴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지연의 집에서 대전역까지 가려면 읍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1시간 남짓 걸어야 했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40분쯤 가야만이 비로소 대전역에 갈 수 있었다. 버거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연은 그저 설레었습니다. 지연은 뒷길로 돌아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민주는 다행히 울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에 거의 다다랐을 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 태수였습니다. 연수가 취소되어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물어봤잖아. 어디 가는 거냐? 태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연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현이 애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구나. 태수는 지연의 가방을 빼서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옷가지들이 흩어졌고 기차표도 바람에 날렸습니다. 집으로 끌려온 지연은 그날 밤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순애는 바라만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생각하지 마라. 태수의 고함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한 달 더 지난 후 지연은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벽에 몰래 나서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도망치려고? 현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했습니다. 오빠, 너는 이 집 사람이야. 어디도 갈 수 없어. 현수는 지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얌전히 있어.
그 말에는 무언의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2번의 실패 후 지연은 더욱 철저히 감시받게 되었습니다. 집 밖 출입은 완전히 금지되었고 민주와 함께 방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민주를 보면서 지연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겠다고,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겠다고. 민주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길을 찾을 거야. 밤늦게 민주를 재우면서 지연은 속삭였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민주를 낳은 이후에도 지연의 방을 기웃거렸고 민주가 깊이 자는 듯 싶으면 어김없이 식구들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들어와 지연에게 몹쓸 짓을 하곤 했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딸인데도 전혀 애착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지연은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고 하루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이 있듯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감옥 같은 집을 벗어날 것이었습니다. 민주와 함께 1966년 늦가을 민주가 생후 8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집안에 갇힌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을에 큰 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장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술자리에 참석했고 여자들도 잔치 준비로 바빴습니다. 태수는 오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셨습니다. 현수도 친구들과 함께 읍내 술집으로 갔습니다. 젊은이들끼리 따로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늦게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고 있어. 현수가 나가면서 마치 자신의 아내에게 이르듯이 다정하게 얘기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마음속으로는 이때를 기다려왔다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 태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순애가 부축해서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푹 잠들 것 같아.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뭔가 다른 기운이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태수의 코 고는 소리만이 집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순애는 부엌에서 다음날 아침거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민주를 재우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몰래 준비해둔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아이 옷 몇 벌과 기저귀, 분유, 그리고 옥분 아주머니가 몰래 준 약간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지연은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민주를 조심스럽게 업고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날까봐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에 손을 댔을 때였습니다. 지연아,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순애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애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려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약해서 너를 못 지켰다.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어딜 가더라도 잘 버티고 꼭 살아있어다오. 나처럼 살지 마라. 순애가 다가와 딸을 안았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은 포옹이었습니다. 어서 가라. 네 오빠 오기 전에 서둘러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서 가. 순애는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마치 이런 날을 준비라도 해온 듯이 엄마는 담담하게 지연을 보내려 했습니다. 몰래 모아둔 거야. 많지는 않지만.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가요. 난 못 가. 하지만 너는 꼭 가야 해. 순애가 민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다르게 키워라. 네. 어머니, 어서 가거라. 시간이 없어. 지연은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지연은 행여 지나는 길에 현수를 마주치게 될까봐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어서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류장엔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정류장 안 대합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대전역으로 지연을 데려다 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낡은 버스였지만 지연에게는 희망의 수레처럼 보였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대전역이요. 지연이 최 여사가 준 버스표를 내밀었습니다. 버스에 탄 승객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주를 업은 포대기를 앞으로 돌려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창밖으로 지연의 만 15년의 발자취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동안 갇혀 살았던 곳이 작아져 갔습니다. 산과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자갈들이 울퉁불퉁 붉어져 나온 자갈들과 돌멩이는 버스를 위아래로 좌우로 춤을 추게 했습니다. 민주를 아는 몸이 지연의 의지 없이 제멋대로 움직였지만 지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풍경들이 나타났습니다. 민주가 눈을 떴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울지 않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민주야, 우린 새 삶을 살 거야. 지연이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널 지켜줄 거야.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하게. 민주가 작은 손으로 엄마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지연은 그 손을 잡고 입맞춤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지연의 가슴에는 두려움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40분쯤 달려 버스는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가는 열차를 기다리느라 대합실에서 깜빡 졸았습니다. 기적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늦지 않게 열차에 올라탔고 보드라운 융으로 쌓인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해는 이미 중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열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앞으로 4시간 후에는 다시 돌아보지 않고 지연과 민주가 새 삶을 펼칠 곳을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기차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를 등에 다시 들쳐업고 보따리를 한 손에 들고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역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역 안으로 다 모인 듯 보였어요. 기차역 밖으로 나와 보니 큰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건물들, 많은 사람들, 자동차들, 전차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주야,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세상이야. 지연이 아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민주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맑고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지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린 할 수 있어. 지연은 보따리를 단단히 메고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서울의 거리로, 새로운 미래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파랗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과 민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강해질 거야. 우리 딸 민주야. 지연의 속삭임이 서울의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막막했습니다. 지연은 민주를 안고 서울역 앞을 헤맸습니다. 정은이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종로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다닥다닥 붙은 집들, 빨래가 줄줄이 걸린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지연이 작은 하숙집 앞에서 물었습니다. 정은이의 고모인 김 여사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은희가 말한 그 애구나. 들어와. 김 여사는 40대 중반의 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일은 할 수 있지? 네. 뭐든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층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 아이는 내가 봐줄게. 그날부터 지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준비를 하고 저녁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배달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서울 사투리를 알아듣기 어려웠고 손님들은 까칠했습니다. 민주가 아플 때는 일을 쉬어야 해서 눈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지연을 소유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당당했습니다. 엄마가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줄게. 지연이 민주를 재우며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에 안심하며 잠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식당 일에 익숙해졌고 민주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김 여사는 지연을 딸처럼 챙겨주었습니다. 너 이제 제법 잘한다. 손님들도 너를 좋아해. 고맙습니다. 민주도 똑똑하고 엄마 닮았나 봐. 지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민주가 5살이 되었을 때 지연은 야간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배우고 싶었습니다. 민주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엄마, 공부해? 민주가 책을 보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응. 엄마도 공부하고 있어. 나도 공부 열심히 할게. 아이의 말에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다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지연은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야, 우리 가게가 생겼어. 정말? 엄마 가게? 응, 우리 가게. 모녀는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민주는 착하고 매사 똑부러지고 성실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려운 친구를 도왔고 벌써부터 엄마를 도울 줄 알았습니다. 엄마, 나는 커서 뭐가 되면 좋을까? 중학생이 된 민주가 물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돼. 엄마는 행복해?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지금 엄마는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을까 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냈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민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지연이 크게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주 자신을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지연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뭘 고마워? 내가 고맙지. 엄마 딸로 와줘서. 엄마는 너를 키우는 내내 지금까지 행복했으니 엄마가 더 고마워해야지. 그래도 엄마 혼자 몸으로 나를 키우기 쉽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키워줘서 너무 감사해요. 지연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이제 민주는 지연보다 키가 훨씬 컸습니다. 민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몇 년 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지연은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뭘 감사해. 민주를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지연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잘 키웠구나 싶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2명의 손녀였습니다. 지연은 손주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랄 것이라고. 할머니, 사랑해. 5살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지연은 손녀를 안으며 깨달았습니다. 상처로 시작한 삶이라도 사랑과 용기로 세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민주가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견뎠어? 지연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였어. 그런데 네가 웃는 걸 보면서 깨달았지. 뭐요? 기적은 다른 게 아니더라.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믿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였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강한 게 아니라 사랑했을 뿐이야. 너를, 우리의 미래를.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야, 네, 엄마. 너도 네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줘. 당연하죠.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연은 웃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머나먼 과거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손주들이 놀고 있는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래, 할머니랑 같이 놀까? 내 강아지들. 지연은 일어서서 손주들에게 갔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어둠 속에서 시작했지만 빛으로 끝나고 있다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